근데 일단 직장이 있으시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대주주는 일단 자기만의 세팅을 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만의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지표만 보시고 집중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조 지표일 뿐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환율, 그다음에 유가는 뭐 오르락내리락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원자재는 이제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러한 거시 경제 상황을, 지표들을 보면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만약에 내가 환율 전문가다, 아니면 내가 기름에 대한 전문가다, 아니면 특정 원자재에 대한 전문가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거나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별로다. 네, 의미 없습니다. 역시 뉴스로서의 어떤 뉴스를 보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분야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A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쪽과 관련해서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알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검증할 만한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마셔야죠. 아예 안 한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모르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있어야죠. 이게 내 확신이 틀리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이거 확실히 간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아시는 분은 가정주부인데 LG 생활건강 제품이 너무 좋아서 LG 생활건강 주식을 샀더니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예. 관심이 없는 거지 분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죠? 미국의 그 펀드.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도 똑같은 말. 예. 피터 린치의 그 피델리티인가요? 그게? 마젤란 펀드였습니다. 마젤란 펀드였습니다. 마젤란 예. 펀드. 네네. 네. 하여튼 이 피터 린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네.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 혹은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저자님 그 성향은 어떠신가요? 언제 사서 언제 파시나요? 장기 투자도 하고요. 단기 투자도 합니다. 데이도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장기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예. 근데 일단 직장이 있으시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있다면. 예. 왜냐하면은 단기 투자는 계속 이 주식을 봐야 되고 이걸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은 가끔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매매 감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사고 파는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그 매매의 감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그 매매의 감을 잃으면 장기 투자가 그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네, 그렇군요. 자, 책에서 어쨌든 그러면은 내가 매도를 언제쯤 할 것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적정한 주가를 판단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되죠? 적정 주가? 적정 주가는 이제 그 장기 투자에서는 적정 주가는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은데 사람들이 좋다라는 걸 발견했으면 바로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제품의 서비스가 안 좋아지면 그때 파는 겁니다. 예,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중기나 단기에서의 이제 적정 주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진짜로 타이밍을 보고 사는 거니까요. 적정 주가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산출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산출하는 방법은 일단 전통적으로는 PBR 1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거, 그거를 이제 주식수로 나눠서
이게 비싸다 싸다 판단하는 방법. 재무실에서도 많이 씁니다. 네. 예. 그 방법과 두 번째는 이익으로 판단하는 방법. PER. 예, PER 아니면 ROE 이것도 사실상 이익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 이익이 없는 회사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바이오주나 뭐 이런 예, 것들은 예. 적자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에비타를 중심으로 영업 현금 흐름 창출을 얼마나 해내느냐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은 그 단독으로는 이 단독으로 이 가격이 싸다 안 싸다라는 걸 못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럼 농심보다 CJ가 싸네 아니면 뭐 농심보다 뭐 삼양이 더 비싸네 이런 식으로 예,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적정 주가에 따라서 적정 주가보다 낮으면 사고 오르면 팔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팔고 사기 위해서 적정 주가 산출하는 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좀 단순하게 좀 봐야 된다. 예, 의미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면 우리 사실 때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언제 사시고 예.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는 가격 지금은 좀 싸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가격이 되면 팔아야지 하는 매도의 기준이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됩니까? 이 장기랑 단기랑은 나눠지는데 아까 장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 서비스가 근데 더 이상 좋지가 않다. 아니면 이제 그 경쟁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서비스가 새롭지 않고 신선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팔면 되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요. 하락할 때 삽니다. 떨어질 때 사는데 어떻게 떨어질 때 사느냐? 먼저 급락을 해요. 네. 그럼 그 급락을 해서 그 급락세가 어느 수준에서 멈춥니다. 멈출 때 그때쯤 삽니다. 예, 그때쯤 사서 어느 날 올라요. 올랐을 때 그 뭐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익률 뭐 한 달에 10% 아니면 20% 그런 정도의 정해진 수익률이 딱 넘어가면 깔끔하게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뭐 많이 빠진 네. 그런 상황이 되는 주식만 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로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다 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독점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독점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고, 독점 그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독점한 분야가 성장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는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독점주 투자입니다. 독점주 투자는 어느 한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독점한 그 분야가 성장하고 있느냐, 그 성장한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그걸 사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기업.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그 아이템에 대한 예. 네, 고민이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하는 배당주 또 투자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배당주 하면은 뭔가 돈을 잘 벌고 네. 안정적인 회사를 떠올리는데 성장주는 아직은 배당을 안 해주는 회사로 떠올리고요. 예. 일단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줬던 주식이 고려신용정보인데요. 그게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라 사람들이 빚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도 부실이 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니까 계속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당도 많이 주면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찾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주 하면 자꾸 기술주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느냐, 네. 매출액이 이익이 늘고 있는 회사냐, 네. 이걸로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 그런 회사 가운데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로 또 줄여보자.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배당주를 찾습니다. 먼저. 그 되게 찾기 쉬워요. 요새는 그 배당을 얼마 주는지가 네이버에 다
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은 배당란이 있습니다. 그럼 배당률이 높은 순서대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주말에 그 종목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뭐 그 중에서 금융주 빼고 우선주 빼고 하고선 본주를 딱 보는데 본주를 딱 봐서 그 사업의 그 공시에 들어가 사업의 내용을 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나 독점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엔텍이 그 폐기물 관련주거든요. 네. 예,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새로 폐기물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과점 상태입니다. 사업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 독점주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적인가 아닌가는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도 찾아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대신 또 이제 피해야 되는 요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대주주. 요새 뭐 물적 분할 이슈가 하도 나와가지고 네. 이 부분은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예. 피해야 되는 대주주 어떤 유형입니까? 또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대주주의 유형. 피해야 되는 대주주는 일단 승계를 앞둔 대주주. 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대주주는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주가를 낮춰요. 예. 근데 이제 상장사 대주주 하면 되게 대단한 능력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주가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에서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를 딱 봤는데 아 대주주가 나이가 좀 많으시다. 그래서 임원의 현황을 봤더니 임원에 자식이 있네. 그러면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그 외에 피해야 될 대주주를 굳이 찾자면 사실상 대주주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대주주다, 상장사 대주주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특별히 득되는 게 있나요? 그렇지. 나는 회사에서 월급이니 뭐니 활동비니 해가지고 예. 충분히 현금 가져가니까 아쉬운 게 없죠. 아쉬운 게 없습니다. 주가는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주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부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주가를 꼭 올려야만 되는 대주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대주주가 어떤 상황일 때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첫째,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 물려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물려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 말고 물려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 아, 이세. 우리 요새 쉽게 얘기해서 현대글로비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아, 거기까지는.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대감들. 예. 그래. 여기에 대주주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야 이게 팔아가지고 저쪽 거를 사지. 그렇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를 사지. 현대차를 예. 사지. 이런 생각들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도 그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주가로 증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주가가 올라줘야 예, 아빠 회사를 싸게 사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이슈가 현대글로비스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듣고 흘렸는데 예. 사실 지나고 보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네, 과거의 하나의 사례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그 뭐라 그럴까요? 승계를 앞두고 있는 예, 그런 주가를 꼭 올려야 되는 대주주. 첫째, 승계를 앞둔 대주주. 둘째, 펀드. 펀드? 예. 펀드는 사모펀드들? 예, 사모펀드나 무슨 펀드가 됐든 간에 사모가 됐든 아니면 공모가 됐든 누군가가 펀드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펀드는 투자자에게 이거를 비싸게 팔아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이 회사가 잘 되는 데는 관심 없어요.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 펀드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뭐 사업 보국 뭐 이런 걸 외치시는 그런 분들은 주가를 잘 관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CEO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CEO를 통해서 사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능력이 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예.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참 어려워하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셨네요. 책에서. 네. 이동평균선 보는 방법, 요거를 우리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동평균선은 일단 장기, 중기, 단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단기, 중기, 장기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5일선하고 21선하고 60일선을 쓰는데 120일선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를 아니면은 완전히 남들과는 다르게 뭐 10일, 뭐 30일, 150일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이니까 예.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중 심리라고 치고 예. 아 내가 요거보다 한 발 조금 일찍 읽겠다 그러면 21선이 아니라 11선을 쓰는 거고 예, 이런 식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자기만의 세팅을 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만의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락을 할 때요. 싸게 살려고 하면 하락을 할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날 사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하락하는 걸 사면 더 하락해요. 그래서 하락이 멈춘 다음에 사야 됩니다. 그 하락이 멈췄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또 이동평균선이 이 아래로 쭉 내려와요. 하락을 하면은 그러다가 세 개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 장기, 중기, 단기 이 세 개의 선이 모일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팔 때는 위로 벌어질 때 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격도라고 하잖아요. 예. 이 5일선 이게 전부 이렇게 밀집하는 순간 예. 요때가 매수할 때. 예.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이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매도를 고민하자.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기술적 지표 활용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좀 저는 유용하게. RSI라는 걸 씁니다. RSI. 예. RSI가 이제 RS가 Relative Strength라고 상대적 강도를 보는 지표인데요.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왜 14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주일은 14일이 아니라 2주일은 14일이 아니라 10일인데 영업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14일 동안 매수 매매가 됐는데 매수 강도가 더 세다. 매수가 더 많았다. 그러면은 이게 70일 넘어가고요. 50에서 70으로 올라가고요. 매도가 더 셌다. 그럼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매도가 더 셌던 30일 때 사서 매수가 더 센 70일 때 파는 겁니다. 예, 그게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를 아주 복잡한 수학 기법으로 지표로 나타낸 거죠. 근데 되게 잘 맞아요. RSI 30일 때 사서 70일 때 팔면 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함께 이런 보조 지표를 같이 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내가 잘 아는 예. 그리고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근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아까는 또 매수할 때 많이 빠진 주식을 산다고 하셨잖아요. 예. 급락을 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는 저도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좋은 서비스나 상품이 있으면요, 그걸 만든 회사를 그냥 사시면 되고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때 파시면 돼요. 그 서비스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가격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단기 투자, 스윙이나 이렇게 데이나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할 때 쓰는 건데요. 상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지표를 하나만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표. 예. 이동평균을 보시는 분은 이동평균만 보시고 RSI를 보시는 분은 RSI만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RSI는 매수 신호가 났는데 이동평균은 매도 신호가 났어요. 그럼 그걸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렵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의 지표만 보시고
집중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도 지표일 뿐이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책에서도 얘기하시지만은 불황과 급락은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때 맞습니다. 사면 예. 이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시면요. 불황과 급락이 오면은요 평소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모든 게 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싸요.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쌉니다. 이럴 때 사서 저희가 호황은 다 한 번씩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10만 전자 가즈아 그렇죠. 이때 팔면은 여러 배가 나요. 예, 여러 배가 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아니 뭐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여러 배가 나면은 10억에서 20억이 됩니다. 집의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들 막 더 주가가 떨어질까 걱정하고 급락할까 걱정하지만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투자의 기회가 다가왔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까지 쉬시다가 이제는 다시 주식을 사야겠다. 네. 아까 뭐 정말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마음속에 주식 이렇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예. 좀 좋게 보시는 데가 어디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삼양옵틱스라는 회사를 좋게 봅니다. 삼양옵틱스? 예. 그게 이제 긴 카메라 렌즈, 그 이제 전문가들이 쓴 긴 카메라 렌즈인데, 그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그 긴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세요. 네. 근데 코로나로 지금 여행을 못 갔어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것도 안 팔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사람들의 여행이 점점 풀리니까 그걸 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점점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주주는 펀드입니다. 아, 펀드. 예. 그 펀드인 대주주가 이 회사를 주당 한 17,000원 정도에 샀어요. 지금 한 12,500원 정도니까 네. 많이 손해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을 많이 줘서 자신의 손해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주가를 올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거를 가격을 올려서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것도 여행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주주들 올려야 되는 대주주 이유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 사모펀드가 됐든 예.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대주주는 그렇죠 절대적인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그 외에 또 많은 비중을 가진 대주주들도 있잖아요. 예. 뭐 사모펀드나 이런 뭐 제2, 제3, 제4 주주로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쪽은 좀 의미 없다고 보시나요? 의미 1번 없습니다. 무조건 예. 1등. 최대 주주는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가 아니라 최대 주주. 주주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최대 주주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원점에서 나의 투자, 내가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찾아볼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좋은 기업들이 뭔가 어디가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는 노력 해볼 만하겠네요. 그럼요. 네. 예. 자, 이제까지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 책의 저자이신 이상엽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